저희는 오늘 변정규 전무님 슈퍼달러 슈퍼리치라는 책을 쓴 이게 첫 번째 책이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좀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책이라 할 말이 많으셔갖고 이렇게 길게 썼구나. 5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책이. 와, 엄청나게 두꺼워요. 오늘 다 못 읽고 왔는데. 출판사 마이너스 난대요. 너무 두꺼우면? 네, 책이 너무 많이 장수가 많고요. 네. 값이 많이 나가는 게다가 올칼라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저희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누구가 그렸습니까? 이게 제가 책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네. 책을 쓴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아, 되게 처음에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요렇게 뒤에도 그림이 있어요. 6개를 갖다 후딱 하루에 하는 개씩 해서 6일 동안 그려주시죠. 그랬구나. 아주 재미난 그림인데, 이거 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린 그림 같아. 뭐 이런. 예, 근데 이제 변정규의 약자가 아니고 JH라서 뭘까 했었거든요. 제 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강. 네. 그래서 어머니 성씨라서. 그러시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 쓴 책이라 그런지 이렇게, 근데 기초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환율에 대한 기초부터 끝까지.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 그냥 이 책을 읽으면 외환시장하고 국제금융시장 특히나 뉴스 정도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써봤는데 주로 이제 타겟층은 뭐냐면 이제 누구나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이 새로 되신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은 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뉴스가 요새는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국제화 시대라서 이제 국제금융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썼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엄청 쉬워요. 교양서 중에 환율 관련 서적은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교양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다른 그런 시도 같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자평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경제학 책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이게 환율을 다루는 건 경제학에서나 다루지 전공자들이나 다르지 일반인들이 환율에 대한 고민은 여행 갈 때 외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갖고 이제 제 소식대를 지금도 뭐 소식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학 전공자거든요. 전공하고 이제 글로벌 은행에 들어갔는데 일단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속삭이까지 했는데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근데 알긴 아는데 실무하고 좀 적용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실무하고 전혀 다르지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갖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뭐 학구적인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넣어서 조금 일반인들이 저는 뭐 뉴스를 볼 때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초부터 있어요. 처음에 첫 장은 정말 기초예요. 환율과의 첫 만남 1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근데 너무 쉽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의 집 구경 간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남의 집 집들이 갔을 때 집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듯이 외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관습적으로 쓰는 거 샀다 팔았다를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약간 딜링룸에 들어간 느낌이 살짝 저는 아직 다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 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외국 딜리룸에 가도 레프트 사이드, 뭐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갖고 온 거고요. 뭐 미드오퍼 이런 것도 다 외국에서 갖고 온 영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글로벌 영어들입니다. 그렇구나. 네, 잉글리시가 전혀 아니고요. 자, 오늘 그 와인도 같이 먹을 건데 이게 이제 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취하면 이제 영상 자동으로 끝나는 거고. 오늘 제가 두 종류를 갖고 왔어요. 미국 와인 스털링 미국 와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보여드리고요. 스털링 이거 편하게 먹는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랑스
그랑크루 중에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떼시에르. 아 근데 저희가 먹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생테밀리옹 와인이잖아요. 예, 더 잘하시네. 저보다 아니, 훨씬. 저뭐 예. 가격 저렴한 와인은 많이 먹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아, 그렇죠. 가성비. 저는 무조건 가성비거든요. 주식도 가성비, 와인도 가성비. 역시 맞습니다. 음식 왔네? 음식을 먹으면서. 예. 네. 엄청나네요. 자, 네. 너무 잘 나와. 원래 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요,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와. 예. 어, 해물찜하고 이 도우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넘지 해드리는 이유는 럼주예요. 쫄깃쫄깃해지고 안에는 해산물도 잡내기가 드리면 안에 감사합니다. 네, 안에 있는 해산물하고 같이 도우를 싸서 드시면 돼요. 진한. 좋네요. 진한 와인. 좋네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스털링이죠? 네, 스털링. 필드 딜링 룸에 계신 거예요? 딜링 룸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딜링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딜링 지금은 안 해요. 마지막 딜링한 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맨날 딜하는 걸 듣고 있죠. 그러면 저거네, 딜 장이네, 장. 그죠? 뭐 정부장 그렇죠. 관리자죠. 네. 근데 필드에 있다가 올라가신 거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그냥 딜을 하다 딜 헤드가 되신, 딜링룸 헤드가 되신 거고. 뭐 그런 셈입니다. 뭐 부끄럽지만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20년 넘게 하신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롤들이 다 있었는데, 딜링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20년 내내, 20년 좀 넘죠. 내내 이제 딜링룸 안에서만 있었어요. 딜링은 이제 주로 이제 유리 안에 있죠, 유리. 유리로 갇혀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딜링룸 이렇게 유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어항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피시볼이라고. 진짜? 네. 그리고 아이비들도 이렇게 주로 어항에 많이 있어요. 아이비라고 하면은 원래 뭐그 발행이나 M&A나 그쵸,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하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정보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격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추천사 써준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하천은행 사장님께서 예. 추천해서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좀 근무를 오래 한 편입니다. 제가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도 7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제 첫 직장입니다, 사실은. JP모건이? 예, 원래는 제가 그 코트라라고요. 아, 코트라 출신이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역과 금융 이런데.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코트라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무역도 중요하지만 금융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취직한 데가 이제 JP모건이라는 데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이제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그 97년도에 IMF 갔지 않습니까? 그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코트라를 왜 그만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코트라 그만두고 바로 그만두기 전에 JP모건 가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JP모건은 제가 99년도에 들어갔고요. 99년, 98년도에 돼서 98년도 말에 들어가서 사실 99년도 입사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걸부터
2월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이제 싱가포르 갔어요. 90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에 갔을 겁니다. 이제 Y2K 바로 앞두기 한 두세 달 전에 9월달에 갔네요. 9월달에 가고 이제 가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10월달에 이제 제가 와 너무 좋더라고요. 월급도 받고 달러로 뭐 10달러였지만 뭐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침대 옆에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한번 잡았습니다. 뭘? 현금을 받아서 예. 방바닥에 깔아가지고 너무 없이 살으셨구나. 그 전 그 IMF 저기 코트라 나오고 그 일 안 하면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냥 아무도 하이링을 안 하니까요.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뒀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제일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생계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취직이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안 돼서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진다. 예,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돕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라.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또 저 옛날 생각나네요. 저는 졸업할 때 IMF 터졌어요. 졸업할 때 정말 그 뽑겠다던 회사들이 제가 그때도 생기발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사 담당자들 보더니 몇 마디 해보더니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부서 와라 뭐 어쩌고 막 그랬더니 IMF 딱 터지고 11월 달에 이제 본격화된 거잖아요. 98년도. 맞습니다.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정말 10월, 11월 때까지는 뭐 하나 공지만 나오면은요, 이제 뭐 뽑는다 이렇게 뭐 공고만 나오면 뭐 수백 개일 가가지고 맞아 미친 듯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안 뽑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그 지점장님하고 이렇게 와인도 한잔 먹고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옛날 얘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주식을 하면은 참 여러 가지 그 종목을 봐야 돼가지고 좀 애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외면하면 되지만 힘드시죠. 그래서 항상 게으르다고 느껴요. 저를. 무슨 게으르세요? 열심히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게을러요. 왜냐면 그냥 미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모르는 기업이 없어. 그런 애들이 정말 가끔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영어로는 캐시 에퀴티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 종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캐시 에퀴티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들 다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나는 왜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그런 걸 찾아내면 보석을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럼요. 그런 면에서 니치 마켓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부지런하면 부지런함과 느긋함만 있으면 주식장에서는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겸손해야 되고, 맞습니다. 유연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덕목이고 기본적인 덕목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주식만 안 하고 금리도 하고 외환도 하고 파생 상품도 하고 외환 파생 뭐 금리 파생 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하는 분들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주식은 금융시장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뭐 금리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요. 뭐 외환도 아니고 사실 주식이 금융시장의 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루는 항목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태도도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종현 박사님하고 이제 사회를 하잖아요. 인포맥스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채권 베이스잖아요. 채권 베이스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
대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성향들이 조금 있으세요. 아, 그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그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이나 주식 파생하시는 뭐 네. 딜러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 산업 중에서 주식에 계시는 분들하고요. 네. 채권이나 뭐 금리 네. 이쪽의 분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극명하게 달라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 만나면은요, 예를 들면 그 지점장님 같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치유하고 싶고요. 너무 즐거운데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채권하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냥 채권 자체가 호황기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불황을 즐기는 상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어떨까? 위험을 자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도 다양성이 중요한 거죠. 금융산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그다음 그런 다양한 거래가 있어야지 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만 해도 예를 들면 누가 달러를 팔고 누가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반대 입장. 나는 달러가 오를 것 같아. 나는 그렇지. 달러가 내릴 것 같아. 이 그렇지. 두 가지 딜러가 동시에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딜러가 난 다 달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생적인 그런 자율적인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환하시는 분이 딱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외환은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양자를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얘네는 성격이 이렇고 쟤네는 저렇네.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좋은 날을 꿈꾸거든요. 그럼요. 내일은 더 좋아진다.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요. 네. 달러 인덱스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죠. 그 금리 시장 있잖아요. 네, 금리 시장하고는 또 같이 동행하고? 동행하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들이 지점장님 말씀처럼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회색 분자기도 하죠. 박쥐. 뭐든 적응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주식파생도 하고요. 네. 네. 회사에서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주식파생을 갖다가 다루기도 했죠. 왜냐면은 파생 상품에서는 그 기초자산을 주식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기초자산을 갖다가 뭐 채권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을 갖다가 뭐 다른 부동산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시청자들이 많이 아시는 그 ELS 있잖아요. ELS만 해도 기초자산이 그냥 주식인 거죠. 그렇죠. 네, 주식이고. 그런 구조화를 짜기 위한 기초 매매 딜을 하시는 거구나. 네, 구조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차타드 증권을 제가 주도적으로 설립했었거든요, 예전에. 차타드 증권. 한국 SC. 예. 딜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죠. 그죠? 너무 포지션을 가지면은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직접 이제 포지션을 갖지는 않잖아요. 책에도 않지만 이제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딜러가 얘기하는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그 노출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환 노출이라고 하죠. 환 노출은 이제 그 위험 관리하는 측에서 이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제 뭐 직접 지금은 하지는 않고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럼 몇 살까지 그거 실제로 하셨어요? 뭐 가장 최근까지 할 때는 한 몇 년 전까지 했었어요. 한 5, 6년 전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직접 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 저는 35 넘어가면 환갑이라는 느낌 들거든. 딜링은 우리 이쪽은 제가 40 넘은 트레이더를 거의 못 봤어요. 주식은 체력이 안 되거든. 힘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오래 하셨네요. 40대 거의 중반 근처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로 트레이딩은 그 전에 끝냈죠. 지금은 뭐 뒤에는 그
예를 들면 그냥 거래만 한 거지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 투기적 거래는 하신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시장에 사서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 포지션을 갖고 그걸 갖다 그 다음 날까지 갖고 가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미치죠.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 미치죠, 미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단타 거래라든가 네, 네.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은 그렇게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네. 쭉 갖고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몸이 말라가는 거죠. 그치. 그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정말로 30대 이후에는 좀 하기 힘든데요. 맞아요. 네. 뭐 40대, 50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와, 대단하죠. 기관들이 하면 뭐 금융기관도 있고요. 뭐 기업 고객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외환 상품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는 이제 외환 상품만 소개를 했지만 다른 이제 뭐 금리 상품이라든가 뭐 신용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팔 상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드바이서리를 합니다. 자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딜을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하면 딜을 만드는 것들이 더 재밌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딜링룸에 있으셨지만 의외로 그 기업 현장하고도 연결되는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는 기업들하고 연결될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하고요. 그래야지 뭐 자신도 발전하는 느낌이 들고요. 혼자 맨날 딜을 하면은 뭐좀 그렇기도 하고요. 게이머 같죠, 게이머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거래 기법들을 이용해서 기업들하고 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201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그런 것들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해보시니까 한국 기업이 정말 성장하고 있고 이게 그다음에 금융이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던데 저는 요번에 이제 뭐 우리 그 양도소득세 과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할 거면 주주 상법 개정까지 해달라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예.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나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많이 느껴요. 그럼요. 그런데 금융이라는 건 결국은 그 기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주식은 자본을 대주면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외환하시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책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벌써 많이 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외환뿐만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면은요, 뭐 금리나 외환이나 여러 가지 발생 다 하게 돼요. 외환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예를 들면은 채권을 사면은요, 채권에 대한 외국 채권을 사면 해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하고, 외환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은행이라고 해서 뭐 주식을 안 사는 건 아니고요.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뭐 경우가 있지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잘 돼야 돼요. 네.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꽃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잘 되면 여러 가지 딜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금융시장도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는 금융은 없어요. 개인이 없는 그런 금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이 삼각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장에요. 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가 금융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마지막에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그건 이제 소설을 하나 썼어요. 이제 그 허니의 일화라고. 네. 그 꿀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허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썼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거기 이제 제가 등장인물이 19명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 이제 정의리라는 네. 사무관이에요. 공무원입니다. 네. 정의와 의리를 뭉친 이제 공무원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해외 공항에서 어떤 어르신이 어려움에 봉착한 걸 보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유라는데요. 근데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벌지만 금융기관들이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그 많이 발전해 왔지만 기업들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뭐 수출 수입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에 금융 산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라임 사태라든가 그 전에 리만 이후에 여러 가지 외환 옵션 뭐 저희가 키코라고 하죠. 키코 사태. 최근에는 또 뭐 DLS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삼각관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금융이? 네. 특히나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은 금융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솔직히 그렇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냥 본인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진짜 생존의 근거인 고객 만족을 제대로 못 시켜주는 정확히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제가 이제 요새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신용에 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태인들은 그 다이아몬드 거래를 할 때요. 제가 예전에 첫 직장에서 처음 가본 데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거래를 가봤어요. 뉴욕에. 다이아몬드 거래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거래는요 계약서가 없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다 억단인데 그 원석을 거래할 때 유태인들끼리 이제 대부분 하는데요. 가보니까 뭐 이런 계약서도 없고 저희는 파생 거래를 할 때 굉장히 그 정형화된 구체적인 그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받고 또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담보까지도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서로 그냥 유태인 히브리어로 뭐 서로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허그 한 번씩 하고요. 계약하면서? 끝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시장인가 보네요. 유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제 불이익률이 거의 제로라는 이만큼 이게 신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그럼 좀 특이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서로 믿고 사는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금융시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신용이 맞아요.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삼각관계에 있어서 뭐 그걸 감시하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우리 정의리 사무관 같이 이렇게 정의와 의리를 뭉쳐서 이제 아무리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도 그걸 갖다 제어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이제 개별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을 편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제가 책을 쓴 이유기도 한데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갖다 대비할 수 있자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